오늘 한반도 집중 탐구 주제는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 정책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황소 외교가 민간으로서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외교의 판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 선언 발표입니다.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 공식 합의서까지 채택하게 만들었던 이 선언, 그 속에 숨겨진 외교 전략과 의도를 지금부터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1988년 뉴스에는 냉전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오직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하고만 손을 잡았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공산권 국가들에게도 문을 연 것인데요. 이념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민족 공동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 정책, 냉전 시대의 벽을 깬 외교 도미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대체 이 선언이 뭐길래 남북 관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7.7 선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는데요. 7.7 선언의 정식 명칭은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통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7월 7일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외교 노선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과 소련, 중국 같은 공산권 나라들을 적으로만 보고 서로 막고 차단하는 냉전식 싸움 외교에 갇혀 있었는데요. 7.7 선언은 이런 문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핵심 내용은 남과 북은 더 이상 서로를 체제 경쟁의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남북 관계는 대결에서 교류로, 외교는 반공에서 전 세계 친구 사귀기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 선언의 파격적인 내용을 보자면 정치인, 경제인, 학생, 문화예술인 등 남북 동포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도 관계를 개선하도록 한국이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특히 이 선언을 높이 사는 이유는요, 노태우 정부가 보수 정권이었다는 점입니다. 보수 정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정치의 생리를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신의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한 일이니까요. 한편으로는 반대 진영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보수 정권이 풀어줘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죠. 만약 이 선언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폈다면 어떤 평가를 들었을지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7.7 선언은 더욱 의미가 큰 선언이죠. 또 대단한 건 단순히 북과 잘 지내보자고 한 정도가 아니라 남한이 스스로 한반도 문제의 문법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었는데요. 과거에는 북한을 고립시켜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7.7 선언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야 남북 모두가 안전해진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곧바로 대북 교역을 공식 허용하고 이산가족 채널을 만드는 등 후속 조치로 이어졌고요. 이것이 바로 국방정책으로 연결돼서 소련, 중국과의 수교, 그리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7.7 선언이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 기점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국방 정책은요, 7.7 선언을 외교 무대로 확장한 프로젝트였는데요. 핵심은 먼 데서부터 포섭해 북한을 둘러싼 외교 지형을 바꾼다는 전략이었죠. 당시 한국 외교는 미국, 일본 중심이었고 공산권은 접촉 자체가 금지된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북방 정책은 이 틀을 깨고 소련, 중국 같은 북한의 우방국들과 손을 잡아서 한반도 문제에 규칙을 다시 쓰려는 시도였습니다. 전략적 전개 과정을 보자면요, 먼저 진입장벽이 낮았던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를 시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갔는데요.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서울에 와서 한국의 발전된 경제력과 국제 위상을 직접 경험했고요. 한국과의 수교에 호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또한 노태우 정부는 소련에 큰 베팅을 걸었습니다. 소련에 대해 경제 협력과 30억 달러 차관 제공 등을 카드로 제시했던 거죠. 결국 1990년 한소 수교를 맺게 됐는데요. 이는 북한이 문을 안 여니 저 먼 데서부터 돌아가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위하자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태우 정부는 무역과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를 성사시키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중국 역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일련의 과정을 외교 도미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수교가 다른 나라의 인식을 바꾸는 연쇄 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소련, 중국 등 공산권 나라 대부분과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북한은 자신의 의방국들이 모두 남한과 손을 잡는 외교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 지형의 변화는요, 북한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했고요. 결국 북한을 남북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1991년 12월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문서는 남북이 최초로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면서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원칙을 모두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가 이 기본 합의서의 구조를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북 관계의 원형 또는 가장 오래된 약속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합의서에는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화해는 서로 인정하기로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국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비난하거나 해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째, 불가침은 싸우지 않기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일체 포기하고 군사분계선을 존중하며 분쟁은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정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이후에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 협력은 함께 살기로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통신, 교통, 우편을 연결하며 가장 중요한 이상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물론 이 합의서가 완벽히 이행되지는 못했고요. 북한의 도발 등으로 후퇴를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원칙을 함께 합의했다는 점 때문에요. 분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3장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데요. 30년도 더 된 이 합의서의 내용만이라도 다시 잘 지켜질 수 있는 한반도를 바라면서요. 오늘 한반도 집중탐구 여기서 마칩니다.